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또 점심 먹기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1년 내내 점심을 먹지만 사실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된 건 고려시대부터였다고 하죠. 왕실이나 부자들을 제외한 백성들은 보통 아침 저녁 두 끼가 고작이었고 춘분부터 8월까지만 세 끼를 먹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겨울엔 두 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두 농사 짓는 시대는 아니지만 춘분 즈음엔 주변을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벌써 올해가 4분의 1 가까이 지나갔는데 목표는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춘분엔 몸을 챙기는 일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상큼한 봄나물로 건강 챙기시면서 알찬 봄날을 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규원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이자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이것은 6월에서 10월이 제철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맛있게 먹으려면 바로 요즘 3월 전후로 파종을 해야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요즘 이것 심기가 한창인데요. 이것 재배 농가에서는 이것을 밭에 심느라 분주하죠. 관촌수필의 작가 이문구님의 시 이것으로 만든 동요를 들으셨는데요. 시에서처럼 온 식구가 사이좋게 여럿이 따라서 나오도록 이것의 수확량을 늘리려면 이것을 그늘에 잘 말린 뒤에 심어야 한다고 하니까 파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두 개만 삶아 먹어도 든든하고요. 햄버거나 치킨을 먹을 때 기름에 튀겨 짝꿍처럼 곁들여 먹어도 아주 궁합이 잘 맞죠. 또 도시락 반찬에 자주 등장하는 이것 볶음, 예나 지금이나 참 맛이 좋습니다. 소주의 원료와 알코올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녹말로는 당면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열을 가해도 비타민C의 손실이 적어서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품종을 사용료를 받고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내에서 개발한 감귤 품종인 탐나는 봉을 사용료를 받고 미국 현지 재배 유통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감귤 품종의 미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탐나는 봉의 미국 실증 재배를 진행해 왔는데요. 기존의 일본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 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총 14년간인데요. 계약 물량은 23만 6천 주로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주당 2.5달러씩 총 29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가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탐나는 봉은 겉모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라봉과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입니다. 식감도 우수하고 당도도 15브릭스로 높아 국내에서도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도 미니양, 탐비드로 등의 품종을 해외 적응성 시험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지난주 봄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온들과 산들이 꽃과 새싹들로 뒤집혀가고 있어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인 26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아침 영하 2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지난주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환절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모 기르기를 위한 사전 준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배 지역별 생태, 습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맞는 벽시 종자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신품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적응 지역,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안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급종 종자를 확보하신 농가에서도 올해부터 보급되는 보급종 종자는 종자 소독을 안 한 상태로 공급되어 오니 종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자는 손 또는 전과정 자동 파종기를 이용해 파종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균일한 파종을 위하여 소금물 가리기 작업 전에 반드시 탈망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량은 모를 낼 논에 소요되는 육묘장자를 고려하여 약 10%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토와 모판, 소독약제 등 자재를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고구마의 일반 재배 적기인 5월 상중순에 싹을 심으려면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양열온상에 시고구마를 묻어서 싹을 키워야 하는데요. 묘상의 폭은 120 내지 130cm가 묘상관리 및 채묘 작업에 용이하고 묘상과 묘상 사이는 30cm가 적당합니다. 시고구마를 묻을 때는 싹이 고르게 나오도록 방향과 배열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구마 싹은 머리 쪽에서 많이 나오므로 머리 부분이 북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시고구마 배열할 때 등 부분을 위로 하고 배 부분을 아래쪽에 닿도록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재배 옥수수에 옮겨 심기 하는 시기는 4월 상순이므로 터널에 옮겨 심을 때는 설치 작업이 쉽도록 이랑 너비 50cm와 포기 사이 25cm로 심어야 좋습니다. 네. 채소 농가에선 뭘 해야 할까요? 봄철을 맞아 갑작스런 강풍과 강한 황사 등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강한 바람으로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기지 않도록 고정끈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비닐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하여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 바람 피해를 예방해주고 비닐이 찢어졌을 때는 빨리 보수하여 저온이나 추가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황사가 발생할 경우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 상승을 지연시켜 작물 생육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황사 발생 시에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 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발생 후에는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비닐 피복제에 대한 세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용성 세제와 맑은 물을 활용하여 세척해주면 광 투과율이 향상되므로 작물 생육에 좋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사과배 화상병에 대한 생육기 이전 사전 제거를 위한 집중 예찰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사과 주산지에 관리 과원과 기존 병 발생 과원과 밀접한 위험 구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는 전염원을 최대한 제거하여 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므로 해당 과수농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온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늦서리 발생이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예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수시설의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가동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나무위 4 내지 5m 높이로 당장 팬을 설치하여 가동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수분이나 수정의 불량이 우려될 경우에는 인공 수분을 통해 적극적인 결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 소식이 없어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3, 4월까지 발생의 위험이 계속 있으니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상황이 끝나는 그때까지 농장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차단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사료 작물에 웃구름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논 뒷구류 사료 작물, 그런 목초지 포장은 서둘러 웃구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 사료 작물인 옥수수와 수당그라스는 파종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당근 먹이용 옥수수는 4월 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이 많으므로 필요한 종자와 비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지령 유지를 위해서 헥타르당 퇴비 20 내지 30톤과 함께 석회를 살포하고 깊이 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농작업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목선인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록달록 꽃처럼 예쁜 색상을 갖고 있는 전목선인장은 우리 농가에서 100% 국산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품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세계로 꾸준히 수출하는 경쟁력은 뭔지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알아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박필만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인장,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로 떠오르는데 전목선인장은 뭔가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목선인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인장을 달라붙여 만들어서 전목선인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 접수로 사용되는 비모란 선인장은 꽃처럼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모란 선인장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엽록수가 없어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녹색의 삼각주 선인장에 주목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꽃처럼 화려한 비물한 선인장을 초록색 선인장 위에 접붙인 건데 선인장도 참 떠올려보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 전목 선인장을 언제부터 재배한 겁니까? 네,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소량으로 수출한 기록들을 보아서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농가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품종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된 전목 선인장 품종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기관에서 1993년에 홍일 등 4품종을 처음 선보인 후 2021년까지 총 125품종을 개발하였고 매년 2-3품종을 육성하여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소개해 주실 품종은 아홍 품종인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에 육성된 품종입니다. 저희 기관이 2015년 이전하여 2016년에 처음 개발된 품종이라 알파벳 A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홍 품종은 이전한 이후 처음 나온 적색 품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공처럼 둥글고 굴곡이 있는 능이 9개에서 12개 정도 있습니다. 가시는 회갈색으로 길이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매우 선명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 눈에 잘 띄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구의 어린 선인장이 16개 정도 만들어져 정식력도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홍 품종 사진을 보고 있는데 빨강색이 정말 선명하고 좀 화려합니다. 어떻게 이런 색이 가능한 건지 비결이 뭡니까? 비물은 선인장에서 나오는 비는 원래 한자 붉을빛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모란옥 선인장에서 빨간색 변이종이 발견되면서 비물한 선인장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은 아주 오래전부터 품종 개발이 되어 색상이 우수한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수한 품종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을 선호하여 육종이나 재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명한 아홍 품종 잘 재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선인장은 원래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기 때문에 빛이 풍부한 곳에 잘 자랍니다만 비물한 선인장은 엽록소가 없어서 빛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여름철에 차광을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차광은 삼각주 대목의 에너지 생산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강 4만에서 5만 룩스에서 재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라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세균 감림 우려가 있어서 도구 소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충분하면서 과습하지 않게 재배한다면 제 색깔이 이쁜 아홍 품종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도 이제 우리 개발 품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전목선인장 품종 해외에서 많이들 찾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70년에 시범 수출이 시작되어 세계로 알려진 듯합니다. 본격 수출은 1990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21년 코로나가 매우 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목선인장은 수출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연평균 400만 불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약 490만 불을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으로 2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연평균 6에서 7%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잘 되는 중에서도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품종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 다양한 색상을 가진 품종을 원하고 있고 농민들은 정식력이 우수하고 재배가 잘 되는 품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교잡을 확대하고 있으며
흑색과 적색, 흑색과 분홍색, 황색과 녹색 등 두 가지 색상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선인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문한 선인장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빨강색, 노란색이 있는 남봉옥 투구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소비자 입장에서 접목선인장을 좀 잘 키워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볼 수 있을지 전문가로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인장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이 풍부한 곳에 잘 자랍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무실에는 비교적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이 과습하게 되어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결국 선인장이 세균 감염에 의해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인장을 잘 키우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이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가급적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었을 때 주 1, 2회 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목선인장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탄탄한 경쟁력으로 또 우리 농가에는 든든한 힘이 돼주는 우리 품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박필만 연구관과 함께 접목선인장 아홍 품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기업들 좀 기업을 알리고 소통하는 쪽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캠페인 마케팅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는 만들어진 물건의 성능이나 가격만 따져서 소비하는 시대가 가고 좋아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이나 사회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기업보다는 선거 활동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금연 캠페인 같은 것처럼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몽이나 교육이라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도 매우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캠페인 마케팅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성공한 편의 캠페인 마케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캠페인의 성격처럼 이제 공익적인 면을 많이 띠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나 보험 회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 식품 회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캠페인, 또 제조 기업들은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 패션 브랜드는 나의 스타일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라는 셀프 러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7명의 셀럽이 참여해서 나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면서 1,3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버스 정류장에 캠페인 QR코드를 스캔하면 또 기업의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또 영상에서 이들이 착장한 의상 브랜드의 매출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매출까지 증가한 성공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극복할 수 있었다 등등 이렇게 캠페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놓쳤던 모르고 있었던 걸 알려주는 그런 식의 캠페인도 있다고요? 네, 한 유제품 회사에서 진행하는 선천성 대사질환 완화를 위한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이제 식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또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식이요법이 늦어지면 심지어 생명까지 이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일반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화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환화를 응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제작하고
이 판매 수익금으로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역시 뭐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잘 몰랐던 질환으로 고통받는 하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제 뭐 더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마케팅 감은 좀 잡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젊은 세대는 다른 플랫폼을 더 친숙하게 느끼니까 네네. 그쪽에서도 이제 퍼지기 시작하겠어요. 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예. 이쪽에서 이제 캠페인 마케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가 그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라는 뜻으로 또 이 가상 세계 안에서는 또 다른 나인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캠페인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컨셉에 맞게 이 공간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이 가상 공간에 꾸며두고 또 구매를 하면 기프티콘을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또 산림청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숲 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잔디와 식물로 꾸며진 도시에서 소풍도 하고 또 목재를 활용한 DIY 강의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편백나무로 만드는 키트를 미리 배송을 받아서 같이 이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숲 ASMR을 들으면서 힐링 체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숲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참여자들은 내가 있는 공간에서 직접 제품도 만들어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결합된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참여자들은 신나게 놀고 나니 재밌었다. 진짜로 숲에서 거닐거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걸 진짜 딱 결합을 시켰네요. 네. 야, 산림청에서도 이런 걸 했는데 농축수산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캠페인이 있을까요? 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치얼업 캠페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힘내라는 의미의 치얼업과 발음이 같은 이 캠페인은 치어를 사랑하고 키우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명한 수산물 소비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뭐 기획 전시를 통해서 치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그물 속 물고기 구하기 챌린지라든지 나만의 물고기 만들기 등등 치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또 굿즈 중에 하나인 치얼업 팔찌는 치어의 기준 길이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물고기의 길이를 재고 방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닷속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또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캠페인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 물고기, 낚시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가 많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MZ세대의 신조어 중 하나인 갓생살기를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갓생하루 캠페인도 영상 조회수가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등 또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는 갓생과 갓 생산한 우리 쌀, 우리 농산물을 연결한 이 캠페인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 자체가 갓생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캠페인 하나로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또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세대가 공감할 캠페인이 좀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이 필요할까 좀 윤곽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재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캠페인은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우리 농산물과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가상세계 안에서 농산물 수확 체험도 해보고 이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또 받아볼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정보도 알리는 것을 좀 생각해봤고요. 또 해외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이슈를 또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종자를 개발하는 기업과 또 이들의 품종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뭐 유럽연합의 법에 대해서 알리고자 어떤 한 글로벌 마트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유기농 품종 제품을 블랙마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을 후원하는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블랙마켓에서 농산물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단순히 기업이나 우리 뭐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또 현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다양하게 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캠페인도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실에서 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전 장소는 예상대로 용산구 국방부 청사였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이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도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서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언론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광화문은 교통과 통신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큰 데다 또 벙커나 헬기장 같은 청와대 시설도 계속 써야 해서 완전한 청와대 개방이 어렵다라고 했고요. 용산의 경우 국방부는 바로 옆 이 합동참모부 건물로 옮기면 되고 합참은 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전하는 데 들 비용을 두고 말이 많던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를 인근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 원, 이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서 이 국방부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한 그 리모델링 등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비용 추계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예비비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 측이 추산한 금액은 국방부의 이전으로 연수의 이전이 필요해진 합참의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민주당은 국방부 주변에 10개 이상의 부대 역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면 모두 이전해야 하고 또 청와대 주변 경비연대도 용산으로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공식 논평을 내놨고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국방부 청사가 소통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라면서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행보이고 구중궁궐에 가려지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말 2일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 1,454명, 어제는 33만 4,708명이었습니다. 이틀 합계 72만 6,262명으로 지난주 주말 합계 확진자 수에 비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조금이나마 직전주에 비해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지난 월요일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며칠째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그제 319명, 어제 327명으로 연일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 정점 3, 4주 후에 이 사망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부터 일부 완화가 됩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다만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사전 예약에 따른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북한이 어제는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쐈다고요? 네, 북한이 어제 아침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아침 7시 20분쯤 약 1시간에 걸쳐서 이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부는 군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발사체의 세부 재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에 많은 로켓을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막바지에 이른 북한군의 동계훈련이나 이 개량형 방사포의 성능 시험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1년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이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주에서는 절개지 토사가 무너져 내린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나 12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24번 국도변에서 절개지의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가에는 노점을 하던 주민 30여 명이 있었는데 급하게 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77살 여성 1명이 피하다가 넘어져서 이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내린 비로 이 집안이 약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넉 달 전 이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서 이 붕괴 조짐이 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관리해야 할 경상북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붕괴된 부분 외에도 이 절개지 사면 곳곳에 크고 작은 금이 있어서 이 추가 붕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7일부터 국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절개지 붕괴가 가장 많이 나는 해빙기여서 이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로변에서 마약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20대 남성이 검거됐다고요? 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서 간이 마약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남성은 실시간 온라인 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는 20대였고 경찰은 이 마약류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절기상 춘분인데 꽃샘추위가 있습니다.